행복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나눌 큰 제목으로 잡은 것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브라이스 TV의 김요셉 목사님, 정말 오래전부터 함께 이런 그 사역을 했던 그런 분으로서 오늘 초대를 받아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국 코칭 선교회 대표이기도 하고 코치 자격자를 양성하는 한국 FT 코칭 연구원 대표이기도 합니다. 집단지성 원래 이제 그 우리 김요셉 목사님하고 오래전부터 그 8비트, 16비트 이 시대부터 교회 이제 이런 그 컴퓨터를 보급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알리는 사역들을 오래전부터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면서 사회학하고 결합해서 집단지성이라는 분야를 연구했던 이학 박사이기도 하고 1980년대 정보처리 기사 1급 자격을 따면서 이제 아주 그때 그런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김요셉 목사님과 오랜 기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 김요셉 목사님은 좀 인문학적이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최고로 앞서가신 분이셨고요. 저는 그냥 좀 기술자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코치협회에서는 이제 KSC 슈퍼비전 코치고 한국코치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세종 지부장을 맡고 있고 또 기독교 코칭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초대 센터장을 역임을 했고 자격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라고 저는 이 퍼실리테이터를 코칭식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칭은 그냥 그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져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신 CEO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잠재된 가능성들을 꺼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코칭인데 컨설팅 마찬가지로 컨설턴트가 뭔가 답을 주거나 대안을 세워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나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분들이 실제로 답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코칭식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도 수기 공론화장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7월부터 발효가 되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주민들이 답을 내고 요청한 것들을 잘 수렴하고 모아서 보고서를 그 과정 다 담아서 올려야 뭐 수백억 예산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는 식으로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 퍼실리테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각 시청, 도청, 교육청, 또 각 중간단체인 지원센터 이런 데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메리카 이벤줄리컬 유니버시티의 멘토링 트랙에서 또 그리고 한국의 개신대학원 대학교의 코칭 트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3주 동안 행복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복음을 심을 토양의 변화라는 이 주간의 제목으로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행복한 의사소통 또 세 번째 주에는 행복한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집단지성이라는 부분으로 연구를 하면서 접했던 책이 이 집단지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피에르 레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쓰셨던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의 협상 이야기를 첫 페이지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하다가 그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분들이었던 거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사는 데가 다 망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도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청을 드립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요청을 했더니 흔쾌하게 오케이 대답을 받게 되는 거죠.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불안하긴 하죠. 50명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10% 디스카운트를 좀 해가지고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더니 또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10%를 내려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오케이. 이제 조금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은 20% 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까지 내려가서 10명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저는 3대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왜 10명에서 멈췄지? 협상을. 어차피 협상하던 거 한 명까지 내려가면 롯이라도 있었으니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회학자 피에르 레비가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되어야 집단이다. 10명이 되면 집단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 또 자칫 집단 사고에 빠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었음을 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던 천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집에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손님 내놔라. 우리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난리를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성경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 좀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랬나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 성경을 한 30번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못 본 구절을 내 눈에 띄지 않았던 구절을 이 피에르 레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 그 동네 몇 사람 또는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이 뭐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상관없이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낯선 사람을 배척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까지 멸망해야 될 이유가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지 않은 것이 모두가 환대하지 않고 배척한 것이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해야 될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던지고 화도 내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우리 삶 속에도 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때로는 몇 년 후에 때로는 은퇴할 때쯤 때로는 뭐 다음 세대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 부분들은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연 시간이 있어서 그 뒤에 한참 뒤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이론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그 공동체 아닙니까? 영어로 커뮤니티.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 그야말로 의사소통을 가장 잘해야 되는 곳,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곳이 공동체인데 사실상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많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불행한 공동체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결정권이 의사결정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방송하는 데서 잠깐 들으니까 옛날에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돼지갈비 뭐 이런 문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불판주권. 그러니까 손님으로 그 식당에 가서 불판 좀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바꿔주면 기분 나빠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내 주권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86년도니까 지금 뭐 한 40년 전에 나왔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번역이 됐던 제임스 베니거의 컨트롤 레볼루션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산업 사회이기 때문에 프로세싱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프로그래밍 문화, 뭔가 리더 중심의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제 주입을 시키고 따르게 하고 뭐 이런 그 문화가 주를 이루었었다면, 다시 말해서 줄을 좀 세워서 또 이데올로기 시대이기도 하죠. 이데올로기 시대라서 줄을 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얼마 이후에는 이제 상호작용 문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만큼 상호작용,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신, 생명처럼 자신의 생명을 뭔가 바꿔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사물들, 제품들, 전자제품들까지도 다 사람과 소통하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그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글을 쓸 때마다 인용하시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옛날에 마샬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세상의 미디어들이 인간을 확장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마샬 맥루한이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1964년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TV는 눈과 귀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바퀴나 자동차는 인간의 발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그 이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면 요 안에 있는 분들밖에 들을 수 없는데, 이런 그 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으니까, 이런 미디어가 있으니까 글로벌하게 우리 미국에 계시는 김요셉 목사님과 지인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미디어의 혁명적인 사람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확장,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이것도 사실은 2010년에 나왔던 정보와 진흥원 자료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이걸 미래자본이라고 얘기했었고, 지금은 이미 다 구현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요셉 목사님과 함께 인터넷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관찰했던 바로는 어떤 한 해는 1년에 인터넷 속도가 100배가 빨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1년에 100배.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는 거가 12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기 어렵고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겠구나. 오늘 만난 사람, 어제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제 만났던 그분이 오늘 만났다고 해서 같은 분이 아닐 정도로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런 변화, 기술적으로 저런 변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저 인간의 확장이라는 부분이 시간도 확장되고 공간도 확장되고 지식도 확장되고 관계도 확장이 되는, 저만 해도 이제 65세가 되면서 페이스북을 제가 운영하는 그룹 빼고는 이제 개인적인 것들은 다 이제 끊었는데, 그 운영을 할 때만 해도 제 친구가 그룹이니 뭐 제 개인적인 친구니 해서 아마 몇만 명은 좋게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은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고 나니까 자본이라는 새로운 자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창의 자본도 자본, 창의적인 생각만 가지고도 뭔가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시대고, 지식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시대고, 바이오, 이 생명 가지고도 또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사회자본, 사회자본이라는 걸 통해서도 또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생산에 투자가 되면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자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와 관련이 깊은 것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자본은 바로 신뢰가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모든 생산하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에서 그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것들이 25%가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보험에 들어야 된다든가 뭐 보증을 서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그 신뢰를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그만큼 많이 소비되고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그것이 협력이 된다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회자본의 두 번째 요소는 네트워킹입니다.
가족처럼 이렇게 강한 유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들은 다 약한 유대죠. 약한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습관도 다르고 본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양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것을 잘 네트워킹이 되면 서로 똑같지 않지만 잘 네트워킹이 된다면 굉장히 그 결속력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자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범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은 이제 줄 서는 거가 참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선진국이 돼서 질서 정연하고 또 사람이 횡단보도에서도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이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만은 산업사회 때는 그야말로 사람이 안 보였었죠. 사람이 안 보이고 오직 목표만 보이고 가던 시대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희생이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규범이 잘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질서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본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리더가 정책 결정자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비전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을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집단지성의 이 시대에는 리더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정책 조정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많이 세상이 변하게 됐죠.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토양에 우리가 토양을 읽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종교는 언제나 그랬듯이 무당 취급받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만큼 와 있는데 아직도 옛날 청동기 리더십을 가지고 철기 시대를 이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리더십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양쪽을 다 가지고 가야 될 책임이 우리 리더들한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학력이 높아졌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2021년도 현재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갖고 들어오신 거 말고 한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1년에 16,0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지금은 뭐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학위를 받으러 또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공부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매체가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돼서 손안에 엄청난 방송국을 들고 다닌다 싶을 정도로 그런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이 SNS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개인 방송국을 갖고 있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그 정보를 뭐 시골에서 한다고 해서 접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문가입니다. 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도 많이 올라가서 얼마 전에 3만 불이 넘어가더니 코칭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20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됐습니다만은 지금에서야 막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코칭이 확산되는 데는 3만 불이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만 불이 넘으면 1인 1코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결국은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표가 될 정도로 소득도 높아지고 학력도 높아지고 또 굉장히 업무가 디테일하게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 도스 시대, 8비트 시대 프로그래머였었는데 그때는 웬만한 프로그램 저 혼자서 방에 앉아서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복잡해져서요. 불가능하죠. 혼자서 뭘 해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복잡해졌습니다. 변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하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회의를 할 때 쓰는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새로운 고객들의 정보를 이 개발하는 기간에도 계속 받아들여서 반영시키면서 해야지 살아남는다. 이런 원칙들이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도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보면 구성 요인이 같다고 하는데,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천국에 갈 존재처럼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결과물이죠. 네, 뭐가 다를까요? 관계가 다른 것이죠. 구성 요인은 같은데 관계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되면 석탄처럼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락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의 강점을 찾아주고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해서 시너지가 생겨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조직은, 어떤 공동체는 지옥 같고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천국 같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부카월드, 부카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 강의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된 이야기가 됐습니다.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게 없으니까 다 애매모호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밥 조한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동이 심하니까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뭔가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고 불확실하니까 그냥 그 전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복잡하니까 뭔가 명확하게 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 뭔가 모호하니까 어질리티, 민첩하게 실패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안이 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 우리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그랬었는데 마치 그때는 그 달리기 같은 시대였던 것 같아요. 목표를 하나로 세우고 한 우물을 파고 그저 달려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많고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사는 것이 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축구하는 것 같은 현장임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다가 멈춰야 되고 갑자기 자세를 낮춰야 되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야 되고 이런 그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치가 이제 은퇴하면서 많이들 되시는데 비즈니스 리더십 코칭이 5년쯤 이제 은퇴가 남으면 코치가 되기 위해서 오세요. 그 삼성 같은 그 큰 그 대기업의 인사부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언젠가 오셨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한 번에 방향을 정하는 전략 회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 1년 정도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3개월, 한 1분기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SK의 임원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길래 그 얘기를 다시 여쭤봤더니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 방향을 잡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너무 변화가 빨라서. 그럴 정도로 변화가 빠른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이전 교육부 장관 부총리셨죠. 또 이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할 건가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코칭식으로 하는 거죠. 컨설턴트. 또 행정안전부는 실패 박람회, 실패를 개인에게 돌리지 말고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자. 또 통일부 뭐 남북 갈등 이전에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YMCA가 통일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던 회의가 있었고요. 저희 교단에서 이제 목회 코치 양성 과정에서 함께 이런 그 방법을 배웠던 사진, 또 마을 공동체 포럼, 민관 협치. 이제는 공무원이 뭐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민이 더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민관 협치, 또 도시 재생. 뭐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같은 것도 다 도시 재생의 산물이죠. 노화된 것들을 다시 복구시켜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들도 모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모두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리더가.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제안하고, 역량을 주는 거, 이게 시스템인데, 이 몸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교회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몸은 귀 따로, 코 따로, 심장 따로 했다가 도로 다시 조립하면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닌 게 시스템이죠. 그래서 몸은 서로 다른 기관과 부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움직여야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펌프질하고 이런 관계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만 시스템이고 몸이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신 침례교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굉장히 그 코칭적인 이야기인데 눈이 몸에게 이야기합니다. 철로 위로 걸어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가 아직 안 옵니다. 그래서 철로 위를 걷기 시작하는데 귀가 다시 몸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요. 눈이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철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걸어갑시다. 그러다가 이제 귀가 다시 말합니다. 기적 소리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그때 다리가 얘기합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오는 게 느껴집니다. 빨리 철로를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리더는 이제 이 직립보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눈인데, 시력인데, 그래서 리더를 시력에 비유를 하는데, 눈이 가지고 리더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다 그런 얘기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그런 그 공동체가 제대로 돼야 행복하고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고 그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아는 건 다수결 뿐인데 그것도 교회에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수결, 1인 1투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수라는 이유 때문에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갈등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많은 그 개인에게 한을 품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보다 회의를 하는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되면 당회에 들어와서 결정을 함께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상처와 한을 품게 되는 또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차피 그분들이나 또는 리더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오늘의 교회의 추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반영할 때 기본적인 원리,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또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야기하면 먼저 많은 의견을 내게 한 다음에 발산, 다이버전스. 그것을 다시 요약해 들어가는 걸 몇 단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러면 모두가 다 공통으로 합의하는 또 모두가 다 만족스럽게 축제같이 뭔가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다음 주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칭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단에서 인준받은 비즈니스 코치 또 기업하고 연결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교회하고는 리더십 코치로서 이제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리더십 코칭 공동체 개발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교인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해 나갈 때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역 축제 수련회 목회 계획 행사 계획 등등에서 이런 회의법을 코칭식 컨설팅을 통해서 또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고 회의법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존중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채팅창이나 말씀 나눠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